모두들 억만장자의 외아들이 완전히 귀머거리로 태어났다고 믿었다. 몇 년 동안 그는 침묵 속에서 살았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며 소리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수십 명의 의사들이 이를 확신했다. 그의 아버지 이준호는 이 진단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쌓아 올렸다. 값비싼 치료, 보조기술, 그리고 침묵을 바탕으로 한 일상이 그것이었다. 어떤 것도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조용하고 관찰력이 뛰어난 최지원이라는 가정부가 아이를 돌보기 위해 고용되면서 모든 것이 변했다. 그녀는 아이를 고치려 하지 않았다.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수년간의 가정 아래 숨겨져 있던 것을 발견했을 때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 그 아이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달랐다. 그리고 그의 상태 뒤에 숨겨진 진실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이 이야기에 계속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동영상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있는지 아래에 댓글을 남기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저희는 그걸 아는 것을 아주 좋아해요. 이준호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크고 조용한 대저택에서 살았다. 그곳은 키 큰 나무들과 길고 텅 빈 들판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아는 모든 것이 차갑고 생명력이 없는 듯했다. 이준호는 한때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던 사람이었지만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아내를 잃은 후 모든 것이 변했다. 그 이후로 그는 외아들 이민우와 단둘이 살았다. 민우는 귀머거리로 태어나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소리나 말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의사들은 일찍이 그의 상태를 확인했고 이준호는 적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그는 민우가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별한 장치와 도구들로 집을 채웠다. 깜박이는 불빛, 진동하는 알람, 자막이 있는 스크린 등 모든 것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다. 민우는 여전히 거리를 두며 침묵 속에 살았다. 이준호는 홀을 걸으며 매일 커지는 공허함을 느꼈다. 대저택이 크고 많은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텅 빈 껍데기 같았다. 민우는 대부분의 시간을 창가에 앉아 허공을 응시하며 보냈다.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도 않았고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항상 무표정하고 읽을 수 없었다. 이준호는 그에게 다가가려고 여러 번 시도했다. 매일 아침 그는 민우 옆에 무릎을 꿇고 천천히 말을 걸며 아들이 어떻게든 이해하기를 바랐다. 그는 손짓을 사용하고 그림을 보여주고 이야기를 연기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민우의 눈은 따라오지 않았다. 이준호는 화내지 않았다. 그는 슬프고 지쳐 있었다. 그는 민우의 침묵 속에 무언가 숨겨진 생각이나 감정이 있기를 믿고 싶었다. 소년의 방은 부드러운 색상과 글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고안된 장치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준호는 민우가 그것을 알아채기라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마치 유령과 연결을 시도하는 것 같았다. 때때로 이준호는 민우를 몇 시간 동안 바라보며 단 한 번의 반응이라도 기다렸다. 그러나 민우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자신만의 닿을 수 없는 세계에 갇혀 있었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준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민우가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엄격한 일상을 따랐다. 매일 아침 그들은 조용히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 이준호는 똑같은 식사, 즉 토스트, 계란, 미역국, 밥을 준비하고 민우의 앞에 접시를 놓았는데 그는 고개를 들지 않고 천천히 먹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거실에서 이준호가 이야기를 들려주며 시간을 보냈다. 그는 의자에 앉아 또렷하게 말하고 그림을 가리키며 손으로 감정을 표현했다.
그는 동화, 실화, 심지어 직접 이야기를 지어내기도 했다. 민우는 아무 것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그래도 이준호는 계속 노력했다. 오후에는 대저택의 정원을 산책했다. 이준호는 식물, 나무, 하늘 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우는 항상 몇 걸음 뒤에서 조용히 그를 따랐다. 때때로 이준호는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고 나무나 꽃과 같은 간단한 수화를 했다. 민우는 거의 그를 쳐다보지 않았지만 이준호는 언젠가 무언가 변하기를 바랐다. 밤에는 이준호가 민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챙겨주었다. 따뜻한 목욕을 돕고 부드러운 잠옷을 입히고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불을 끄기 전에 그는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것은 습관이 되었다. 이준호는 항상 말을 못하지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용감한 소년에 대한 이야기로 하루를 마쳤다. 그는 민우가 그 이야기들 속에서 자신을 보기를 바랐다. 이준호는 아들의 얼굴을 면밀히 지켜보며 작은 인식의 신호, 눈 깜빡임, 눈물, 미소라도 찾았지만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 이준호는 종종 무거운 마음으로 민우의 방을 떠났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그는 아내가 몹시 그리웠다. 그녀는 늘 에너지가 넘쳤고 민우가 언젠가 자신들을 놀라게 할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었다. 이제는 그 혼자서 그 희망을 붙들고 있었다. 매일 밤 그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대저택 자체도 감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모든 방은 이준호에게 삶이 달랐던 시절을 상기시켰다. 부엌 선반에는 아직도 아내가 가장 좋아했던 찻잔이 있었다. 거실에는 가족 사진이 있었다. 이준호와 그의 아내, 그리고 아기 민우. 모든 것에 먼지가 쌓였지만 이준호는 차마 아무것도 버릴 수 없었다. 그는 종종 집안을 돌아다니며 낡은 가구를 만지고 텅 빈 방에 불을 켜서 어떤 존재감을 느끼려 했다. 침묵은 민우로부터만이 아니라 온 집안에 있었다. 음악도 웃음도 대화도 없었다. 심지어 공기마저 멈춘 것 같았다. 때때로 이준호는 홀에 울려 퍼지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혼잣말을 했다. 그는 종종 점심으로 무엇을 만들었는지, 날씨는 어땠는지, 또는 어떤 기억이 떠올랐는지와 같은 단순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것은 끝없이 계속되는 것 같은 침묵을 채우기 위한, 그리고 제정신을 유지하기 위한 그의 방법이었다. 그러나 모든 슬픔 속에서도 이준호는 자신의 믿음을 놓지 않았다. 그는 언젠가 민우가 변할 것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했다. 그는 자주 그것을 상상했다. 어쩌면 작은 몸짓이나 소리, 또는 심지어 눈맞춤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친절하고 인내심 있고 사랑스럽게 지낸다면 무언가가 민우에게 닿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소년을 탓하지 않았다. 결코 그러지 않았다. 대신 그는 더 안전한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이준호는 민우가 무언가 어떤 것이든 느낀다면 그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 믿음이 그를 계속 나아가게 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침묵 속에서 민우 옆을 걷는 힘을 주었다. 비록 날들이 항상 똑같았지만 이준호는 매 순간을 새로운 기회, 그들 사이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여겼다. 그래서 지쳐 있을 때조차, 아무것도 나아지는 것 같지 않을 때조차 그는 계속 나아갔다.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는 언젠가 어떻게든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고 진정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최지원, 주리아 베네트은 손에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을 들고 이준호의 대저택에 도착했다. 그녀의 옷은 평범했고 머리는 뒤로 묶여 있었으며
눈은 지쳐 있었다. 그녀는 단지 거리를 넘어선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먼 길을 여행해 왔다. 몇 달 전 지원은 난산 끝에 갓 태어난 아들을 잃었다. 그 고통은 여전히 그녀와 함께 있었고 조용하고 깊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울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상처를 느끼고 있었다. 한 사유지에서 가사 도우미를 구한다는 구인 공고를 보았을 때 그녀는 2번 생각하지 않았다. 돈이나 경력을 찾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다른 곳, 조용한 곳, 기억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있고 싶었을 뿐이다. 이준호의 대저택은 차갑고 거리가 있어 보였지만 지원은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그런 곳에 속하는 것 같다고 느꼈다. 이준호가 문을 열자 그녀는 정중하게 인사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낮았다. 그녀는 너무 많이 웃거나 잡담을 나누려고 하지 않았다. 그것은 더 이상 그녀의 모습이 아니었다. 이준호는 지원을 면접했을 때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가는 것을 보았는데 대부분은 에너지가 넘치거나 너무 친근하게 행동하려고 애썼다. 지원은 달랐다. 그녀는 가만히 서서 조심스럽게 들었고 필요한 것만 대답했다. 침묵을 존중하는 그녀의 태도에 이준호는 주목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떤 종류의 집에 들어서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 같았다. 면접하는 동안 지원은 많은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언제 시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준호가 자신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만 알고 싶어 했다. 이준호는 그녀가 시선을 피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뚫어지게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잠시의 침묵 후 이준호는 그녀를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극적인 순간도 감정이 가득한 악수도 없었고 그저 단순하고 조용한 합의만 있었다. 지원은 다음 날 아침에 시작하기로 했다. 이준호는 그녀에게 대저택 뒤편에 있는 작은 손님방을 주고 그녀가 자리를 잡도록 남겨두었다. 그날 밤 지원은 천천히 여행 가방을 풀었다. 옷 몇 벌, 개인 물품, 그리고 아기의 작은 사진 한 장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었다. 그녀는 사진을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까이에 두기 위해 협탁 서랍 안에 두었다. 방은 흰 벽, 침대, 그리고 작은 창문이 있는 단순한 공간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집안의 침묵은 그녀를 괴롭히지 않았다. 사실 그녀는 그것을 좋아했다. 그녀는 조용히 복도를 걸으며 공간을 느껴보았다. 바닥은 깨끗했지만 낡았고 조명은 어두웠다. 모든 것이 손대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고 마치 대저택 안에서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녀는 닫힌 방들과 가구들이 먼지 덮개로 덮인 방들을 지나갔다. 그녀는 아무것도 열어보거나 초대받지 않은 곳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지원은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호기심이 없었다. 그녀는 먼저 관찰하고 나중에 말하는 것을 선호했다. 그날 밤 그녀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평화롭게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이준호는 지원에게 기본적인 업무 목록을 주었다. 부엌 청소, 복도 먼지 털기, 민우방 정리정돈. 그는 민우에 대해 많은 말을 하지 않았고 그저 민우가 조용하고 자신만의 일상이 있다고만 말했다. 지원은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 소년에 대해 묻지 않았다. 만약 무언가 중요하다면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늦게 그녀는 민우의 방을 지나다가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방에 들어서지 않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민우는 벽에 기대어 바닥에 앉아 있었고 낡은 곰 인형을 품에 안고 있었다.
그의 눈은 카펫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움직이지도 고개를 들지도 않았다. 지원이는 잠시 동안 가만히 서서 그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청력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외로움이 그녀의 주의를 끌었다. 그것은 낯익은 느낌이었다. 지원은 천천히 뒤로 물러서서 문이 조용히 닫히게 했다. 다음 날들 동안 지원은 조용하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일을 했다. 그녀는 소음을 내지 않았고 음악을 틀지도 않았으며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는 대화를 시작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녀는 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차렸다. 식사는 조용했다. 이준호는 대부분의 시간을 그의 서재에서 보냈고 민우는 항상 혼자였다. 그녀는 어떤 것도 강요하려 하지 않았다. 복도에서 민우와 마주칠 때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때때로 그는 그녀를 쳐다보았고 때때로 그렇지 않았다. 지원은 결코 강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공간을 존중해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의 공간을 존중했다. 부엌에서는 작은 변화를 주었다. 선반을 정리하고 표면을 더 꼼꼼하게 닦았으며 매일 물건들을 조금 더 깔끔하게 두었다. 이준호는 알아차렸지만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는 지원이 한결같고 신뢰할 수 있으며 온화하다는 것을 보았다. 극적인 일도 강한 성격도 없었고 그저 차분한 존재감만이 있었다. 그리고 침묵과 기억으로 가득 찬 집에서 그것은 그들이 정확히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민우와의 지원의 연결은 말이나 행동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존재감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녀는 그를 즐겁게 해주거나 기운을 북돋아 주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를 알아봐 주었다. 그녀는 그가 항상 같은 곰 인형을 안고 있다는 것, 그가 방해 같은 구석에 앉아 있다는 것, 그리고 그의 눈이 벽에 비치는 빛을 따라가는 것을 알아차렸다. 지원은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가 그 자리에 있을 때는 방해하지 않도록 청소 일정을 조정했다. 천천히 그녀는 그를 위해 작은 물건들을 남겨두기 시작했다. 접힌 담요, 그의 의자 근처에 놓인 물 한 컵, 탁자 위에 펼쳐져 있는 그림책. 그녀는 그가 반응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고 처음에는 그러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곳에 있기 위해 계속 그렇게 했다. 그녀는 자신의 조용한 행동이 이미 변화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자신도 모르게 지원은 그저 가사 도우미로서가 아니라 민우를 진정으로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일을 시작했다. 이어진 며칠 동안 지원은 민우를 더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방을 청소하고 식사를 준비하는 일상적인 업무를 계속했지만 민우가 근처에 있을 때마다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그는 여전히 말하거나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고 여전히 낡은 곰 인형을 꼭 껴안고 있었지만 지원은 작은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어느 오후 복도를 걷다가 그녀는 실수로 나무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큰 소리는 아니었고 바닥에 부딪히는 부드러운 쿵 소리였다. 하지만 민우는 움찔했다. 그의 어깨가 살짝 움직였고 고개가 아주 조금 돌아갔다. 지원은 멈췄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몇 초 동안 그를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지만 그 작은 반응은 그녀의 마음에 남았다. 그가 완전히 귀머거리라면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 그것은 우연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진짜 같았다. 그 순간부터 지원은 민우가 주변 세상에 반응하는 방식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지원은 간단한 것을 시험해 보았다. 그녀는 민우의 방 밖 복도로 들어가 천천히 걸었다. 그녀는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내딛었고
소리를 내지 않으려 노력했다. 민우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리듬을 바꿨다. 그녀는 발뒤꿈치를 바닥에 더 세게 부딪히게 하며 더 무겁게 걸었다. 민우는 곰 인형을 안고 문가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가 무언가를 알아차린 것처럼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것을 보았다. 다시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부엌 바닥을 걸레질하다가 그녀는 빗자루 끝을 타일에 2번 두드렸다. 소리는 둔탁했고 날카롭지 않았다. 민우는 근처 탁자 모서리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2번째 두드림에 그는 눈을 깜박이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지원은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차분하게 지켜보았다. 그것은 또 다른 작은 반응이었다. 크고 명확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무언가를 의미했다. 그녀는 생각하기 시작했다. 어쩌면 민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듣지는 못하지만 어떤 것들을 느낄 수도 있었다. 진동, 압력, 낮은 소리 같은 것들. 지원은 일주일 내내 이 작은 실험들을 계속했다. 그녀는 그것을 눈에 띄게 하지 않았고 이준회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확신하지 못했을 뿐이다. 어느 날 거실의 책장 먼지를 털다가 그녀는 나무를 2번 가볍게 두드렸다. 민우는 그의 장난감을 가지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다시 그는 그의 고개만 아주 조금 움직였다. 또 다른 날 그녀는 부드러운 휙 소리를 내는 빗자루로 복도를 쓸었다. 그녀가 그를 지나칠 때 민우는 고개를 살짝 돌렸다. 지원은 그가 특정 종류의 소리, 특히 낮고 부드러운 소리에 더 잘 반응하는 것 같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또한 누군가 그를 지나갈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주의를 기울였다. 무거운 발걸음은 그를 약간 움찔하게 했지만 가벼운 발걸음은 그렇지 않았다. 지원은 민우의 세상이 완전히 침묵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어쩌면 그는 말이나 목소리를 듣지는 못했지만 어떤 식으로든 주변의 움직임과 압력을 알아차렸을 수도 있다. 지원은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그녀는 계획을 세우거나 어떤 것을 고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계속 지켜보고 시험했다. 그녀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알아차릴 때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기록했다. 수첩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맑았고 모든 세부사항을 기억했다. 그녀가 민우 옆을 걸을 때 그녀는 다른 속도와 무게로 움직였다. 때때로 그는 움찔했다. 때때로 그의 손가락은 장난감을 더 꽉 쥐었다. 이것들은 무작위적인 움직임이 아니었다. 그가 느낀 무언가에 대한 반응이었다. 지원은 또한 바닥의 물건들을 살짝, 그리고 더 힘있게 놓기 시작했고 항상 민우의 신체 언어를 지켜보았다. 그의 반응은 결코 크지 않았지만 그곳에 있었고 진짜였으며 일관적이었다. 그녀가 더 많이 주의를 기울일수록 그녀는 민우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단절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다른 종류의 신호를 포착하는 세상에 살고 있었다. 지원은 모두가 다가갈 수 없다고 여겼던 소년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듣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어느 저녁 지원은 민우가 조용히 앉아있는 식당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나무 바닥을 힘있게 밟아 표면이 진동하게 했다. 민우의 고개가 천천히 돌아갔다. 그는 그녀를 보지 않았지만 무언가를 알아차렸다. 지원은 가만히 서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천천히, 이번에는 부드럽고 조용한 발걸음으로 뒤로 물러섰다. 민우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 주에 같은 행동을 3번 더 반복했다.
매번 민우는 더 단단한 발걸음에만 반응했다. 지원은 그의 감각이 다르게 작용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어쩌면 그것은 일반적인 의미의 청력이 아닐 수도 있다. 어쩌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느끼고 감지하는 것의 혼합일 수도 있다. 그녀는 이준호에게 말하지 않았다. 무언가를 숨기려 해서가 아니라 이해할 시간이 더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여전히 작은 순간들, 미세한 변화, 약간의 고개 돌림, 짧은 움찔거림에 불과했지만 지원에게는 그것들이 크게 들렸다. 그녀는 이제 민우를 무반응적인 아이가 아니라 매우 조용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사람으로 보았다. 그 주가 끝날 무렵 지원은 민우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지 않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전체 진실을 알지는 못했지만 그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할 만큼 충분히 알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침묵 속에서 그를 관찰했고 그의 일상을 방해하거나 반응을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의 발 근처를 두드리고 가구를 살짝 옮기고 갑작스러운 움직임이나 부드러운 배경소리에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면서 새로운 것들을 부드럽게 시험했다. 그녀는 여전히 이준호와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지 않았다.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확신하고 싶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변했다. 지원은 더 이상 민우를 그저 조용하고 멀리 있는 아이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보여주는 것보다 더 많이 느끼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조용히 맞춰져 있는 소년으로 보았다. 그녀는 차분함과 배려심으로 자신의 일을 계속하며 조용한 세부 사항들을 모으고 그것들을 소중히 간직했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길을 잃은 것처럼 보였던 소녀는 사실 그렇게 길을 잃은 것이 아닐 수도 있었다. 그것은 대저택의 어느 평범한 오후였다. 지원은 손님방 옷장을 청소하며 먼지나 남겨진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선반은 비어 있었지만 한 서랍 안에 낡은 옷더미 아래에서 그녀는 작은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무선 이어버드 하나였는데 약간의 먼지가 있었지만 여전히 좋은 상태였다. 그녀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가 부드러운 천으로 닦고 근처 탁자에 올려두었다. 그날 늦게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을 정리하고 아들에게 들려주곤 했던 음악에 대해 생각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것은 계획된 것이 아니었고 그녀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켜고 이어버드와 연결한 다음 부드러운 연주곡을 검색했다. 그런 다음 천천히 조심스럽게 민우가 앉아있는 곳으로 걸어가 그의 오른쪽 귀 근처에 이어버드를 부드럽게 놓았다. 처음에는 지원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우는 평소처럼 곰 인형을 안고 있었고 그의 눈은 아래를 보고 있었으며 그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멀리 있었다. 음악은 부드럽게 흘러나왔고 조용한 리듬에 느린 멜로디였으며 가사는 없었다. 지원은 가만히 서서 지켜보았다. 그러고 나서 무언가 변했다. 민우의 눈이 아주 조금 커졌다. 그의 몸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이 바뀌었다. 그는 무언가 이상한 것의 출처를 찾으려는 듯 고개를 천천히 옆으로 기울였다. 지원은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큰 반응은 아니었지만 명확했다. 그것은 그의 평소 무작위적인 움직임이나 접촉 또는 진동에 대한 반응과는 달랐다. 이것은 달랐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기다렸다. 1분 후 민우의 고개는 조금 더 기울어졌고 그의 눈썹은 무언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듯 함께 모였다. 지원은 천천히 이어버드를 떼어내고 음악을 껐다. 여전히 침묵했고 여전히 그를 면밀히 지켜보았다. 지원은 다음 날에도 그 실험을 반복했다.
이번에는 다른 소리를 시도했다. 부드러운 음악과 섞인 자연의 소리. 그녀는 이번에는 민우의 왼쪽 귀 근처에 이어버드를 놓았다. 반응이 같을지 보기 위해서였다. 다시 한번 민우는 놀라거나 겁먹지 않았지만 2번 눈을 깜빡이고 고개를 들었다. 그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이며 곰 인형을 잡고 있던 소나귀가 느슨해졌다. 그는 웃고 있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에 무언가가 더 깨어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그의 입이 살짝 움직이는 것을 알아차렸다. 마치 그 소리를 자신의 안에서 느끼는 것 같았다. 그것은 반사가 아니었다. 무의식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 순간 지원은 가슴속에서 강한 무언가를 느꼈다. 그녀는 환호하거나 울지 않았지만 감정으로 가슴이 조여왔다. 그녀는 민우를 조심스럽게 지켜보며 항상 부드럽고 시끄럽지 않은 다른 멜로디들을 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매번 작은 반응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진짜였다. 민우는 두려움이나 혼란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이며 반응하고 있었다. 다음 며칠 동안 지원은 새로운 소리들로 계속 실험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사용하여 부드러운 음악, 단순한 비트 또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곡들을 찾았다. 그녀는 민우를 압도하지 않도록 조심했다. 매번 그녀는 적절한 순간을 기다렸고 조용히 다가가 그의 귀 중 하나 근처에 이어버드를 놓았다. 때로는 이어버드를 그의 귀에 넣지도 않았다. 소리가 닿을 만큼 충분히 가까이 잡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매번 민우는 반응했다. 그는 고개를 기울이거나 천천히 눈을 깜박이거나 그녀의 손 쪽으로 눈을 돌렸다. 한 번은 부드러운 피아노 곡을 듣는 동안 민우는 심지어 아주 살짝 미소를 지었다. 큰 미소는 아니었지만 그의 입술이 부드럽게 곡선을 그리며 빠르게 사라졌다. 지원은 가만히 서서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보았는지 알고 있었다. 그것은 무작위적인 움직임이 아니었다. 상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짜였다. 민우는 진동을 감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리를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무언가를 듣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그의 안에 있는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지원은 아직 이준호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이 발견은 서두르기에는 너무 중요했다. 그녀는 마치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조용한 일상을 계속했다. 하지만 그녀와 민우가 단둘이 있을 때마다 그녀는 그 순간들을 사용하여 새로운 종류의 소리들을 시험했다. 바람소리, 새소리, 의미 없는 말들을 하는 부드러운 목소리들. 민우는 오디오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반응했다. 음악에는 차분해 보였다. 물소리나 숲소리에는 호기심을 보였다. 멀리서 들리는 말소리에는 더 깊이 집중하는 것 같았다. 지원은 또한 그가 다른 쪽 귀보다 한쪽 귀를 더 선호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의 오른쪽에서는 항상 더 강한 반응이 나왔다. 그녀는 그것을 기록해 두었다. 모든 것이 너무 미묘했지만 의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에게는 큰 소리나 큰 몸짓이 필요하지 않았다. 민우의 작은 변화들이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해 주었다. 그의 안에 무언가 무시되거나 오해되었던 것이 있었지만 이제 그것이 조금씩 눈에 띄게 되고 있었다. 어느 오후 지원은 민우 맞은편 바닥에 앉았다. 그는 이제 그녀를 조심스럽게 지켜보았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자주 그랬다. 그녀는 이어버드를 손에 들고 있었지만 아직 켜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그녀의 눈을 마주칠 때까지 기다린 다음 부드러운 현악기 곡을 틀었다. 그녀는 이어버드를 그의 귀 옆에 놓았다. 이번에는 민우가 그냥 반응만 하지 않았다.
그는 부드럽게 자신의 고개를 그쪽으로 움직였다. 그의 눈은 계속 뜨여 있었고 집중하고 있었다. 그의 손은 무릎 위에 놓여 있었다. 지원은 그의 얼굴이 부드러워지고 작은 미소가 다시 형성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번에는 몇 초 더 오래 지속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것은 반사가 아니었다.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각이었다. 그것은 이해였다. 그것은 청력이었다. 그녀에게는 기계로부터의 증거나 의사로부터의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완전히 귀머거리로 여겨졌던 소년이 소리에 반응하고 있었다. 지원에게 이것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지원은 잠을 설쳤다. 민우가 소리에 보였던 작은 반응들이 그녀의 머릿속에 박혀 있었다. 그것들은 추측이나 꿈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진짜였다. 그러나 그녀가 민우에 대해 들었던 모든 것은 그 반대였다. 그는 완전히 귀머거리여야 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떨까? 무언가 놓쳤을 수도 있지 않을까? 어느 날 아침 낡은 진료실 근처 복도를 청소하다가 지원은 손잡이가 부러진 좁은 캐비닛을 보았다. 그녀는 전에는 그것을 열어본 적이 없었다. 호기심과 불안감에 이끌려 그녀는 문을 열었다. 안에는 몇 개의 상자, 먼지 쌓인 병, 그리고 오래된 서류철이 있었다. 일부 라벨은 희미했지만 다른 것들은 여전히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낯선 긴 화학 이름들이 적힌 작은 용기들을 몇 개 발견했다. 많은 것들이 수년간 사용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몇 개를 집어들고 라벨을 조심스럽게 읽었다. 이름들은 낯설었지만 그것들에 대해 무언가 중요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아무도 없을 때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그날 밤 늦게 지원은 자신의 방에 앉아 온라인 검색을 시작했다. 그녀는 찍어둔 사진에서 정확히 복사하여 약물 이름들을 하나씩 입력했다. 결과는 천천히 나왔다. 일부 이름들은 항생제와 연결되었고 다른 것들은 신경학적 치료와 관련이 있었다. 한 특정 약물은 여러 의학 웹사이트에 나타났다. 그것은 긴 과학적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사들은 특히 장기간 사용했을 때 어린이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언급했다. 그 부작용 중 하나는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인 청력 손상이었다. 지원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같은 줄을 계속해서 읽었다. 그녀는 그것이 단 하나의 기사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다른 자료들을 확인했다. 같은 경고가 다시 나타났다. 장기간 사용은 청각신경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녀는 의자에 기대앉아 충격을 받았다. 민우가 이 약들을 복용했을 가능성이 있을까? 그가 어릴 때 이것들을 투여받았을까? 그녀의 생각은 빠르게 돌기 시작했다. 그녀가 더 많이 읽을수록 그것은 더 심각하게 들렸다. 다음 날, 그녀는 캐비닛으로 돌아가 나머지 물건들을 조사했다. 그녀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지만 몇 개의 라벨을 더 외웠다. 일부 병에는 펜으로 쓴 오래된 날짜와 함께 민우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원하지 않았던 확신이었다. 이 약들은 단지 여기에 보관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사용되었다. 지원은 작은 상자 중 하나를 손에 들고 바닥에 앉았다. 그녀의 마음은 질문들로 가득 찼다. 왜 이 약들이 사용되었는가? 누가 처방했는가? 이준호는 위험을 알고 있었는가? 그녀는 섣불리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의학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생각은 떠나지 않았다. 이 약들이 민우가 아주 어렸을 때 오랫동안 투여되었다면 그의 청력을 손상시켰을 수도 있다. 어쩌면 그는 완전히 귀머거리로 태어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어쩌면 치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일 수도 있다. 지원은 가슴의 불편함의 물결을 느꼈다. 전체 이야기에 대해 무언가 옳지 않은 느낌이 들었다. 그날 지원은 이준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다. 그녀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고 단지 의심뿐이었다. 그녀가 그에게 자신이 발견한 것을 말하면 그는 방어적이거나 화를 낼 수도 있었다. 그녀는 아무도 부당하게 비난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것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녀는 민우가 소리에 반응하는 방식에 대해 계속 생각했다. 그것들은 무작위적인 반응이 아니었다. 지원은 그것들을 계속해서 시험했다. 이제 약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되면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 느껴졌다. 그러나 그녀는 또 다른 것을 깨달았다. 아무도 민우를 오랫동안 면밀히 보지 않은 것 같았다. 모두가 진단을 받아들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지원은 민우가 침묵의 세계에 놓여 있었고 그 세계가 여전히 말이 되는지 아무도 확인하지 않고 그곳에 남겨졌다고 느꼈다. 그녀의 손은 약병들을 캐비닛에 다시 놓을 때 살짝 떨렸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 확신했다. 다음 날들은 무거웠다. 지원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일을 수행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항상 바빴다. 민우를 볼 때마다 그녀는 새로운 종류의 주의를 기울이며 그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의 신체 언어, 사람들이 지나갈 때 고개를 움직이는 방식, 그리고 주변의 작은 소리들에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면밀히 주의를 기울였다. 이 모든 작은 세부 사항들이 그녀가 이제 믿는 것을 지지했다. 민우는 여전히 무언가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완벽하게는 아닐지라도, 명확하게는 아닐지라도 무언가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가 어떻게 대우받았는지에 대한 모든 것이 바뀌어야 했다. 지원은 돕고 싶었지만 이것이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조용히 있었지만 속으로는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의학 기사들을 다시 읽고 링크들을 저장하고 자신의 기록들을 정리했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사실들로 준비되고 싶었다. 만약 그녀가 이준호에게 말하기로 결정한다면 그녀는 자신이 말하는 것에 대해 확신해야 했다. 어느 날 밤 지원은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들고 약병 사진들을 다시 훑어보았다. 그녀의 생각은 빠르게 돌아갔다. 이제는 민우가 귀머거리인지 아닌지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제는 그가 진정으로 이해받을 기회를 얻었는지에 대한 더 깊은 문제였다. 어쩌면 이준호를 포함한 모두가 그의 아내의 상실과 집의 침묵에 대처하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아무도 민우에게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수도 있다. 어쩌면 소녀는 수년 동안 신호를 보내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 지원은 점점 커지는 책임감을 느꼈다. 그녀는 아직 모든 것을 증명할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민우의 이야기에 대해 무언가 놓친 것이 있었다. 그녀는 누가 책임이 있는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한 확신이 형성되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그리고 어쩌면 민우는 진정으로 귀 기울여진 적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지원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며칠 동안 생각했다. 민우가 소리에 반응하는 것을 본 것, 약물 발견, 그리고 그의 표정이 변하는 방식 등 그녀가 보았던 모든 것들 후에 그녀는 이제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더 이상 단순한 관찰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했다. 그날 아침 그녀는 자비를 마친 후 민우의 방으로 걸어갔고 그가 평소처럼 바닥에 앉아
낡은 곰 인형을 안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들어오는 햇빛이 카펫의 부드러운 빛을 드리웠다. 지원은 천천히 그리고 차분하게 그의 앞에 앉았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무선 이어버드를 꺼내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조용했다. 민우야, 그녀가 말했다. 이제 소리를 들려줄 거야. 알겠지? 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녀는 이어버드를 휴대폰에 연결하고 부드러운 음악을 선택한 다음 그의 귀 근처에 이어버드를 놓았다. 음악이 연주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피아노와 현악기만 있는 차분한 멜로디였고 조용하고 느렸다. 지원은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우를 면밀히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그는 가만히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의 눈이 깜박였고 눈썹이 살짝 모였다. 그의 입에는 주름이 잡혔고 혼란 또는 집중을 나타내는 듯했다. 지원은 볼륨을 낮게 유지했고 이어버드를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고개가 전처럼 조금 돌아가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무언가 일어났다. 민우는 그의 입을 살짝 열었다. 처음에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는 다시 입을 닫았다. 그의 눈은 지원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런 다음 매우 낮은 목소리로 속삭임에 더 가까웠는데 그는 엄마가 들리는 것 같아 라고 말했다. 지원은 얼어붙었다. 그녀는 움직일 수도 숨을 쉴 수도 없었다. 말들은 천천히 나왔고 각 단어는 강역을 두고 떨어져 있었다. 마치 그가 그것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크지 않았고 명확하지 않았지만 진짜였다. 그가 말하는 것을 들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리고 그가 사용한 단어. 엄마는 그녀의 심장을 곧바로 꿰뚫었다. 지원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잠시 동안 모든 것이 멈췄다. 민우는 다시 그의 곰 인형을 안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달라 보였다. 그의 입술은 여전히 살짝 벌어져 있었는데 마치 자신의 목소리 소리에 놀란 것 같았다. 지원은 부드럽게 더 가까이 몸을 숙였다. 민우야,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다시 말해줄 수 있니? 그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시선을 돌리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고 그저 조용함만 있었다. 지원은 강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금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중요한 것은 방금 일어난 일이었다. 그가 말했다. 누군가가 그에게 말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가 강요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안에 있는 무언가가 그 순간과 연결되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단지 음악을 듣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깊은 무언가였다. 엄마라는 그 단어는 의미로 가득 차 있었다. 지원은 눈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들을 참아냈다. 그녀는 그를 놀라게 하거나 그 순간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와 함께 앉아 있었고 말하지 않고 그저 곁에 머물렀다. 그녀의 마음은 생각들로 회전했지만 그녀의 가슴은 충만함을 느꼈다. 민우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부서지고 마치 잠꼬대하는 사람처럼 들렸지만 그곳에 있었다. 그것은 그가 어딘가에 그 단어들을 저장해 두었고 그가 기억, 감정, 어쩌면 한 번도 공유하지 않은 생각들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지원은 의사들이 그에 대해 말했던 모든 것을 생각했다. 그가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가 다가갈 수 없을 것이라고 했던 것. 그런데 지금 그는 아무도 그에게서 들어본 적 없는 단어를 속삭이고 있었다. 그녀는 왜 그가 그 단어를 선택했는지에 대해 계속 생각했다. 어쩌면 음악이 그에게 무언가를 상기시켰을 수도 있다.
어쩌면 그것이 기억을 촉발시켰을 수도 있다. 아니면 이 모든 시간 후에 그는 단순히 그것을 말해야 했을 수도 있다. 지원은 다른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작은 성취가 아니었다. 이것은 신호, 열쇠였다. 민우는 더 이상 반응만 하지 않았다. 그는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지원은 조용히 뺨에서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민우가 그녀가 우는 것을 보기를 원하지 않았다. 비록 눈물이 기쁨과 충격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그녀는 다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다시 평소의 자세로 돌아가 곰 인형을 품에 안고 아래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무언가 달랐다. 방은 똑같이 느껴지지 않았다. 지원은 방금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다. 행동의 변화뿐만 아니라 연결의 변화였다. 민우는 말하기로 선택했다. 그것은 무언가가 그에게 닿았다는 것을 의미했다. 감정적인 무언가, 진짜 무언가. 지원은 어떻게 또는 왜인지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일회성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언가 새로운 것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서서 그에게 작은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민우야. 그녀가 속삭였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그를 내버려 두고 물러섰다. 그녀의 가슴은 동시에 무겁고 가벼웠다. 이것은 더 이상 호기심이나 의심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지원이 방을 나와 복도를 걸어 내려갈 때 그녀의 마음은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맑게 느껴졌다. 그녀는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그녀는 불확실해 하지 않았다. 그녀는 진짜 무언가를 보았고, 진짜 무언가를 들었고, 이제 그녀의 역할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이해했다. 그녀는 단지 가정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단지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어떤 이유로 이곳에 놓여 있었다. 민우가 문을 열었고, 그녀는 그것을 보호해야 했다. 그녀는 아무것도 다시 다치지 않도록 해야 했다. 그녀는 아무것도 서두르지 않고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지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부터 그녀는 필요할 때 민우의 목소리가 될 것이었다. 상황이 어려울 때 그의 지원이 될 것이었다. 세상은 그를 느끼고 말하고 소통할 수 없는 것처럼 대했다. 하지만 그것은 틀렸다. 민우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할 말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지원의 사명은 분명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해 그 목소리를 보호할 것이었다. 지원은 민우와 또 다른 소리 실험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가 단지 몇 마디라도 말했던 마지막 순간은 그녀의 마음속에 여전히 생생했고 그녀는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깨어났다고 느꼈다. 그날 오후 그녀는 다시 민우와 그의 방에 앉았다. 그는 조용히 곰 인형을 안고 그녀를 조심스럽게 지켜보았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이어버드를 휴대폰에 연결하고 부드러운 연주곡을 선택했다. 준비됐니?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몸은 편안한 상태를 유지했다. 지원은 더 가까이 다가가 부드럽게 이어버드를 그의 귀 쪽으로 가져갔다. 음악이 시작되자 민우는 눈을 깜박였고 전처럼 고개를 기울였다. 지원은 모든 반응을 기록하며 면밀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가 다시 말할 수도 있는 것처럼 입을 살짝 열었을 때 침실 문이 활짝 열렸다. 이준호가 충격을 받은 눈으로 그곳에 서 있었다. 그는 지원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이어버드를 보았으며 그의 얼굴은 즉시 혼란에서 분노로 변했다. 뭐 하는 거야? 이준호가 소리치며 방으로 들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크고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지원은 재빨리 일어섰고 한 손에는 휴대폰을
다른 손에는 여전히 음악을 재생하고 있는 이어버드를 들고 있었다.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녀가 말하려고 했지만 그는 다시 그녀를 가로막았다. 지금 그의 귀에 소리를 들려주는 거야. 그는 귀머거리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민우는 깜짝 놀라 약간 뒤로 물러섰다. 이준호의 목소리는 방을 긴장으로 채웠다. 그럴 권리가 없어. 그가 소리쳤다. 지원은 설명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민우는 곰 인형을 떨어뜨리고 바닥에서 일어서서 지원에게 달려갔다. 그는 그녀를 놓아주기 싫은 듯이 그녀의 허리를 꽉 껴안았다. 지원과 이준호 둘 다 얼어붙었다. 방은 1초 동안 조용해졌다. 그런 다음 조용하지만 명확한 목소리로 민우는 그들 중 누구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말을 했다. 소리가 들렸어. 이준호의 팔은 내려갔고 그의 얼굴에 있던 분노는 서서히 사라졌다. 그는 민우를 바라보았고 말을 할 수 없었다. 지원 또한 움직이지 않았다. 민우는 여전히 그녀를 꽉 안고 있었고 그의 얼굴을 그녀의 배에 기댔다. 그러고 나서 그는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이번에는 더 또렷하게 반복했다. 들렸어. 그의 목소리는 강하지 않았지만 의미로 가득 차 있었다. 이준호의 입은 살짝 벌어졌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아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방금 일어난 일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몇 년 동안 그는 민우가 완전히 귀머거리라고 믿었다. 그는 그 믿음 주위로 자신의 삶 전체를 쌓아 올렸다. 그러나 지금 민우는 서서 말하고 소리에 반응하고 있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이었다. 그 순간은 무겁고 진짜이며 부인할 수 없게 느껴졌다. 지원은 마침내 조금 뒤로 물러서서 자신의 손을 민우의 등에 얹었다. 이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그들 둘 사이를 번갈아 보았다. 그의 세계는 방금 완전히 바뀌었다. 방은 잠시 동안 침묵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준호는 천천히 침대 모서리에 앉아 여전히 자신의 아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다시 말해줘. 그가 조용히 말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한번 속삭였다. 들렸어.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단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이었다. 이준호는 잠시 동안 그의 얼굴에 손을 얹었다. 그가 손을 내렸을 때 그의 표정은 변해 있었다. 그는 지치고 상처받았지만 또한 더 열려 있었다. 이게 얼마나 오래된 일이야. 그가 지원에게 물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이어버드 반응들, 그녀가 발견한 약물들, 그리고 그녀가 했던 연구. 이준호는 침묵 속에서 들었다. 그녀가 약물들을 언급했을 때 그의 얼굴은 굳어졌다. 나는 그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어. 그가 중얼거렸다. 몰랐어. 지원은 그를 판단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다. 어쩌면 이제 그것들을 중단할 때일지도 몰라요. 이준호는 논쟁하지 않았다. 그는 일어서서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 약을 중단해.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에 망설임이 없었다. 다음 날들 동안 모든 것이 변했다. 이준호는 의사에게 전화하여 모든 약물의 즉각적인 중단을 명령했다. 그는 긴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새로운 평가를 받을 때라고 말했다. 지원은 민우와 함께 조용한 세션을 계속했고 다양한 소리, 음악, 그리고 목소리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민우는 계속 반응했다. 그는 더 자주 웃었다.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드러운 목소리로 부르면 반응했다. 그는 심지어 간단한 단어들을 따라하려고 노력했다.
한때 오직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던 대저택은 새로운 소리들, 부드러운 소리들, 작은 소리들, 그러나 중요한 소리들을 내기 시작했다. 이준호는 민우를 더 많이 지켜보며 지원이 그와 함께 작업하는 동안 근처에 앉아 있었다. 그는 방해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관찰하며 그가 오랫동안 오해했던 아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지원은 민우의 반응들을 기록했다. 항상 부드럽고 항상 인내심 있게. 낡은 일상들은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 자리를 시도, 오류, 그리고 발견으로 가득 찬 새로운 일상들이 채웠다. 이제 민우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분명했다. 그 주가 끝날 무렵 더 이상의 의심은 없었다. 민우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다른 아이들처럼 소리를 처리하지 않았고 유창하게 말하지도 않았지만 그는 더 이상 모두가 그럴 것이라고 믿었던 조용한 소년이 아니었다. 이준호는 그가 지원의 휴대폰에 나오는 만화를 보고 부드럽게 웃는 것을 보았고 그가 리듬에 맞춰 발을 두드리는 것을 보았으며 심지어 그가 노래를 다시 듣고 싶을 때 그 단어를 속삭이는 것을 들었다. 진실은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았다. 그것은 항상 그곳에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준호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았지만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 문이 열렸다. 처음으로 아버지와 아들은 침묵을 넘어 그들을 연결하는 진짜 무언가를 공유했다. 이준호는 어느 저녁 지원을 바라보며 단순히 말했다. 고마워요. 지원은 말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역할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진실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고 더 이상 무시될 수 없었다. 지원은 약물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민우가 그것 없이 진전하는 것을 본 후에도 그녀는 인터넷 기사와 의심 이상의 것이 필요했다. 그녀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했다. 어느 저녁 일을 마친 후 그녀는 자신이 보관해 두었던 약병 중 하나를 꺼내 천으로 감쌌다. 다음 날 쉬는 시간에 그녀는 간호학원 동창이자 의사가 된 오랜 친구 한서연, 덕터 헬레나 코스타를 찾아갔다. 지원은 많은 세부 사항을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병을 건네고 물었다. 이게 아이의 청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말해줄 수 있니? 서연은 라벨을 보고 지원을 쳐다보았다. 이건 강력한 화합물이야, 그녀가 말했다. 아이들에게는 특히 장기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아. 그녀는 지원에게 더 깊이 파고들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날 서연은 그녀에게 다시 전화해서 말했다. 네가 걱정한 게 맞았어. 이 병의 물질은 이전에 심각한 사건들에 연루되었었어. 지원은 배가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한서연 박사는 지원과 함께 앉아 그녀가 찾은 모든 것을 설명했다. 그 약물의 활성 성분은 특히 5세 미만의 어린이의 청각신경 발달을 방해할 수 있었다. 지원이 가져온 병은 몇 달, 어쩌면 몇 년 동안 반복적으로 사용된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서연은 처방전 라벨에 있는 이름, 강도현, 덕터 아타큐스 몰로를 가리켰다. 이 이름이 낯설지 않아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한 후 그녀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다. 강도현 박사는 몇 년 전에 의사 면허를 잃었다. 그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비윤리적인 의료 관행으로 기소되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그는 사설제약연구소와 협력하여 때로는 부모의 완전한 동의 없이 승인되지 않은 실험 약물을 처방했다. 그 약물들은 숨겨진 임상시험의 일부였다. 지원은 들으면서 심장이 뛰었다. 그것은 단지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의도적인 것이었다. 민우는 실험 대상자로 사용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서연에게 정보를 알려줘서
고맙다고 말한 후 손을 떨며 이준호와 이것을 어떻게 공유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한 채 대저택으로 돌아왔다. 지원은 민우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 그런 다음 그녀는 이준호에게 거실에 앉으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병을 탁재 놓고 서연이 그녀를 위해 인쇄해준 문서들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처음에는 이준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줄을 읽으며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가 강도현 박사의 면허가 취소된 부분에 이르렀을 때 그는 종이를 떨어뜨리고 앞으로 몸을 숙여 머리를 감쌌다. 그를 믿었어.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민우에 대해 그가 말한 모든 것을 믿었어. 나는 더 많은 질문을 하지 않고 그가 그 약들을 주도록 내버려 뒀어. 지원은 그의 옆에 앉았지만 즉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내버려 두었다. 몇 분 후 그는 그녀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가 내 아들에게 이런 짓을 했어.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무언가를 할 수 있어요. 이준호는 지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그를 보호했어야 했어. 그가 말했다. 내가 실패했어. 아버님은 모르셨어요. 그녀가 말했다. 홀로 슬퍼하고 있었고 도움이 절실했잖아요. 이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게 일어난 일을 지우지는 못해. 지원은 동의했지만 죄책감에 갇혀 있는 것이 이제 민우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음에 무엇을 하는가였다. 민우는 깨어나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되돌아갈 수 없어요. 이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맞아. 그가 속삭였다. 그날 밤 그들은 밤을 새워 이야기했다. 그들은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만들었다. 새로운 의사에게 연락하여 완전한 독립적인 평가를 받고 강도현 박사와 관련된 모든 의료 기록을 모으고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찾는 것. 이준호는 모든 것이 어떻게 그렇게 잘못되었는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인정했지만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원은 그들 사이에 새로운 에너지를 느꼈다. 더 이상 슬픔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결단력이었다. 처음으로 그들은 민우의 안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정의를 위해 팀으로 일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이준호는 다른 도시에 있는 소아과 전문가에게 연락했는데 강도현 박사나 낡은 연구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다. 지원은 문서들을 정리하고 민우의 치료 일정표를 만드는 것을 도왔다. 그들은 불일치, 일치하지 않는 날짜, 누락된 서명, 그리고 모호한 언어로 쓰인 기록들을 발견했다. 강도현 박사가 부주의하고 심지어 기만적이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지원은 또한 서연에게 다시 연락하여 필요하다면 증인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동의했다. 한편 민우는 계속해서 나아졌다. 약물 없이 그의 반응은 더 강하고 더 자주 나타났다. 그는 더 많이 웃었고 낮은 소리에 반응했으며 몇 가지 더 많은 단어를 따라 하기도 했다. 이준호는 조용한 감정으로 모든 순간을 지켜보았다. 그는 기록을 하고 작은 동영상 클립을 찍고 모든 것을 기록했다. 그들은 단지 비난할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단계별로 사건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민우가 마침내 제대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 주가 끝날 무렵 지원과 이준호는 부엌에 함께 앉아 있었다. 집은 조용했지만 더 이상 텅 빈 느낌이 아니었다. 민우는 그의 방에서 잠들어 있었다. 조명은 희미했고 서류들은 탁자 위에 깔끔하게 쌓여 있었다.
우리는 멀리 왔어요. 지원이 말했다.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일이 있어. 지원은 그가 옳다는 것을 알았다. 질문들, 조사들, 어쩌면 법정 날짜들까지 있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중요한 것을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모호한 진단이나 반쪽짜리 진실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들은 사실에 기반하여 모든 것을 재건하고 있었다. 지원은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이준호에게서 본 변화에 자부심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죄책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활동적이고 집중하며 그의 아들을 위해 싸우고자 했다. 민우는 진실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지원이 말했다. 이준호는 대답했다. 그리고 그는 그것에 기반한 미래를 누릴 자격이 있어. 함께 그들은 정의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손상은 지울 수 없었지만 이제 그들은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 마침내 통제권을 가졌다. 위험을 알면서도 지원과 이준호는 고소를 진행했다. 그들은 모든 문서, 보고서, 동영상, 그리고 의료 기록을 모아 당국에 보냈다. 며칠 후 그들은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 시점부터 조사가 시작되었다. 쉬운 일은 아니었다. 지원은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이상한 메시지를 받았다. 이준호는 온라인에서 조용히 있으라는 경고 전화를 받았다. 일부 사람들은 그들이 관심을 끌기 위해 이야기를 지어낸다고 비난했지만 그들 중 누구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모든 위협들을 기록하고 담당 수사관에게 전달했다. 한편 검찰팀은 훨씬 더 많은 증거를 찾아냈다. 다른 가족들도 강도현 박사에 대해 비슷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었다. 제대로 설명되지 않은 치료 프로그램의 일부였던 아이들. 모든 것이 말이 되기 시작했다. 사건은 확고했다. 수년간의 침묵과 혼란 끝에 누군가가 마침내 일어난 일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이었다. 법정 날짜가 공식적으로 정해졌다.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다. 재판은 집에 긴장감을 가져왔지만 또한 목적의식을 가져왔다. 지원은 증언 요청을 받았다. 그녀는 모든 기록, 모든 일정표, 민우의 진전을 담은 모든 동영상을 검토하며 준비했다. 그녀는 긴장하지 않았다. 그녀는 집중했다. 이준호도 증언대에 불려나갔다. 그는 부끄러움을 느꼈지만 정직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법원은 이것이 단지 의료 실수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했다. 그것은 깨진 신뢰에 관한 것이었다. 청문회 날, 지원은 차분하게 법정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판사, 변호사들, 그리고 소수의 참관인들 앞에 앉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명확하게 말했다. 어떻게 약을 찾았는지, 민우에게서 무엇을 관찰했는지, 그리고 강도현 박사의 과거에 대해 무엇을 밝혀냈는지. 이준호가 말할 때 그는 질문하지 않고 의사의 조언을 따랐다고 인정했다. 저는 슬퍼하고 있었고 그가 말했다.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민우는 법정에 가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감은 여전히 느껴졌다. 지원과 이준호는 약물이 중단된 후 그의 발달을 보여주는 여러 녹음 파일들을 수집했다. 동영상들은 그가 소리에 반응하고 짧은 단어를 말하고 노래를 들으며 웃고 주변 환경과 더 많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또한 그의 그림들도 가져왔는데 사람들이 손을 잡고 있는 간단한 그림들, 악보가 있는 집, 그리고 엄마라는 단어가 아래에 쓰인 지원의 스케치까지 있었다. 판사는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검토했다. 변호 측은 지원과 이준호가 착각하거나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려 했지만 증거는 너무 강력했다.
다른 가족들도 그들 자신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앞으로 나섰다. 한 어머니는 자신의 딸이 같은 약을 복용한 후 어떻게 청력을 잃었는지 설명하며 울었다. 몇 번의 긴 세션 후 배심원은 결정을 내렸다. 강도현 박사는 여러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비윤리적 행위, 불법 약물 실험, 그리고 미성년자 위험에 처하게 한 죄였다. 판결이 낭독될 때 법정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은 승리를 의미했다. 지원과 이준호가 대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다. 안도감이 있었지만 또한 그들이 미래를 바라보는 방식에 깊은 변화가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죄책감이나 두려움에 갇혀 있지 않았다. 이제 더 개방적이고 표현력이 풍부해진 민우는 큰 포옹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그는 법적인 세부 사항들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중요한 무언가가 일어났다는 것을 느꼈다. 다음 몇 주 동안 변화는 계속되었다. 민우는 언어치료와 통합교육이 있는 특수학교에 등록되었다. 지원은 처음 며칠 동안 그와 동행했다. 그는 긴장했지만 호기심을 가졌다. 천천히 그는 그룹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의 작은 헤드폰으로 음악을 듣고 때로는 리듬에 맞춰 몸을 움직였다. 어느 날 그는 일어나서 그의 반 친구들 앞에서 춤을 추었다. 완벽한 춤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진짜였고 삶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원은 그것을 녹화하고 이준호에게 보냈는데 그들은 그날 밤 함께 그것을 보고 미소 지었다. 법적 승리는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것의 시작이었다. 이준호는 다시 부분적으로 일하기 시작했지만 매일 오후에는 집에 있도록 했다. 그와 지원은 책임을 나누고 민우가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는 것을 계속 도왔다. 학교팀은 민우의 언어 기술에서 꾸준한 향상을 보여주는 정기적인 보고서를 보냈다. 그는 짧은 문장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노래를 인식했다. 지원은 가정 상담사와 만나 공식적인 입양 절차를 시작하는 것을 도왔다.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준호의 전적인 지원으로 지원은 법적으로 민우의 입양 엄마로 인정받았다. 그녀가 마지막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서 무언가 바뀌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지 돕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으로 민우의 삶의 일부였고 그도 그녀의 삶의 일부였다. 민우는 그날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는 지원에게 그들의 가족 그림을 주었다. 가운데에 그가 있고 한쪽에는 지원이, 다른 한쪽에는 이준호가 있었다. 그 종이 조각은 이제 부엌벽에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다. 한때 침묵으로 무거웠던 대저택은 완전히 변했다. 아침 식사 시간에는 배경에 음악이 흘러나왔다. 민우는 자주 웃었고 때로는 바보 같은 농담도 했다. 그는 질문하고 물건들을 가리키고 노래가 나올 때마다 춤을 추었다. 지원은 거실에 책, 악기, 그리고 그림 용품들로 가득 찬 작은 코너를 만들어 주었다. 이준호는 새로운 조명을 설치하고 몇 개의 벽을 따뜻한 색으로 칠하기도 했다. 한때 집을 채웠던 차갑고 텅 빈 느낌은 사라졌다. 몇 달 동안 그곳에 오지 않았던 방문객들은 그 차이를 믿을 수 없어 했다. 그것을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게 한 것은 단지 소리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에너지였다. 사랑, 도전, 그리고 희망을 가진 진짜 가족이 이제 그곳에 살고 있었다. 지원은 때때로 복도에 서서 듣고 있었다. 위험의 징후를 위해서가 아니라 삶의 증거를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녀가 민우의 웃음소리나 복도를 뛰어다니는 발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녀는 침묵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집은 마침내 완성되었다. 민우는 계속 성장했고 그의 능력도 성장했다.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이제 그의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
그의 언어는 끊임없는 치료, 연습, 그리고 인내를 통해 향상되었다. 그는 여전히 때때로 도움이 필요했고 어떤 단어들은 다른 것들보다 어려웠지만 그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그는 질문하고 짧은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큰 소리로 웃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우는 음악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지원은 처음에 그가 특정 소리와 리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차렸다. 이준호는 그에게 간단한 악기들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민우는 그것들을 모두 시험해 보는 것을 즐겼다. 그는 피아노 건반을 누르고 다른 음들을 듣는 것을 좋아했다. 그는 심지어 태블릿의 키보드 앱으로 짧은 곡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그의 선생님들은 그의 관심사를 지지하고 그에게 음악 수업에 대한 접근을 허용했다. 모든 음표는 그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았다. 그것은 단순한 취미 이상이었다. 그것은 자신을 표현하는 그의 방식이었다. 그의 여정은 소리, 배움, 그리고 기쁨의 장소로 그를 이끌었다. 민우가 10살이 되었을 때 그는 이미 몇 개의 작은 멜로디를 작곡했다. 그들은 복잡하지 않았지만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일부는 행복하고 빨랐고 다른 것들은 부드럽고 느렸다. 지원은 모든 단계에서 그를 격려했다. 그녀는 그의 악보를 인쇄하고 그가 곡들의 이름을 붙이는 것을 도왔으며 그가 그것들을 보관할 수 있는 폴더까지 만들어 주었다. 이준호는 집에 작은 음악 코너를 만들었는데 키보드, 마이크, 스피커, 그리고 공책과 악기들을 위한 선반이 있었다. 민우는 방과 후에 그곳에서 새로운 소리들을 시도하고 작은 노래들을 녹음하며 몇 시간을 보냈다. 그의 선생님들도 음악뿐만 아니라 자신감에서도 그의 성장을 알아차렸다. 그는 수업 시간에 더 많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룹 활동에 참여했으며 심지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도 했다. 그는 예전에 조용한 소년과 같지 않았다. 그의 과거가 사라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그를 억누르지 않았다. 민우는 그것과 함께 사는 법, 앞으로 나아가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그의 안에 있었던 것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다. 어느 날 지원은 학교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 한 지역 재단이 뛰어난 개인적 진전을 보인 학생들을 기리기 위한 특별한 행사를 조직하고 있었다. 그들은 민우를 인정하고 싶어 했다. 그는 그의 음악 선생님에 의해 추천되었고 위원회에 의해 선정되었다. 지원은 이 메시지를 이준호에게 보여주었고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는 그럴 자격이 있어. 그들은 그날 저녁 민우에게 말했고 그의 반응은 간단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제가 노래를 연주해도 돼요. 행사는 다음 달에 지역 강당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었다. 민우는 메달을 받고 원한다면 말할 기회를 가질 것이었다. 그는 그가 직접 작곡한 짧은 멜로디, 즉 느린 끝을 가진 차분하고 간단한 곡을 연습했다. 지원은 그가 큰 날을 위해 멋진 셔츠와 깨끗한 신발을 준비하는 것을 도왔다. 이준호는 그가 착용할 수 있는 작은 음표 모양의 핀을 사주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민우는 긴장한 것 같지 않았다. 그는 자랑스러워 보였다. 시상식 밤이 찾아왔다. 강당은 가족, 선생님, 그리고 손님들로 가득 찼다. 큰 배너가 벽에 걸려 있었다. 이야기 속의 힘. 한 명씩 학생들은 무대로 불려나가 메달을 받았다. 어떤 이들은 말했고 다른 이들은 그저 손을 흔들었다. 민우의 이름이 불렸을 때 지원은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고 이준호는 그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민우는 손에 작은 종이 조각을 들고 차분하게 무대로 걸어갔다. 진행자는 그에게 메달을 건넸고 군중은 박수를 쳤다.
그러고 나서 진행자가 물었다. 무언가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민우는 양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군중을 바라보고 종이를 내려다보고 다시 고개를 들었다. 제가 처음 들었던 소리는 그가 천천히 말했다. 이모의 심장이었어요. 그는 돌아서서 지원을 가리켰다. 방은 잠시 동안 조용해졌고 그런 다음 조용한 탄식과 부드러운 흐느낌으로 가득 찼다. 지원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이미 울고 있었다. 눈물이 지원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연설을 예상하지 못했고 그 단어들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 옆에 서 있던 이준호는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미소 지으며 민우를 자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민우는 계속했다. 이모는 저를 믿어주셨어요. 다른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을 때도 이모는 귀 기울여 주셨어요. 그때 제가 듣기 시작했어요. 관객들은 완전히 침묵했고 몇몇 사람들은 눈물을 닦았다. 민우는 더 이상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간단한 감사 인사로 끝냈고 무대에서 내려와 그의 자리로 돌아왔다. 지원은 그를 꽉 껴안았다. 정말 자랑스러워 그녀가 속삭였다. 이준호는 민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들은 남은 시상식 동안 함께 앉아 손을 잡고 조용히 그 순간을 공유했다. 과거의 고통, 오진, 침묵, 죄책감은 여전히 그들의 이야기의 일부였지만 그것은 형태를 바꾸었다. 그것은 더 이상 그들을 통제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들을 진실, 성장, 그리고 연결의 이 순간으로 이끌었다. 그날 밤 대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평화롭게 느껴졌다. 민우는 그의 메달을 그의 방선반에 그의 키보드 바로 옆에 두었다. 그는 좋아하는 노래를 틀고 바닥에 앉아 콧노래를 따라 불렀다. 지원은 문가에서 그를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이준호가 1분 후 그녀와 합류했다. 그는 정말 멀리 왔어. 그가 말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집은 더 이상 차갑거나 조용하지 않았다. 그것은 음악, 웃음, 그리고 빛을 가지고 있었다. 민우는 매일 더 많이 말했다. 그는 양치질을 하면서 부드럽게 노래를 불렀다. 그는 양말을 신고 거실을 뛰어다니며 춤을 추었다. 그는 모든 것에 대해 질문했다. 소리를 듣는 것 이상으로 민우는 세상과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다. 그는 안전하다고 느끼고 신뢰하고 사랑을 되돌려주는 법을 배웠다. 그는 더 이상 침묵 속에 살았던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그의 목소리와 그의 마음을 그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공유하는 소년이었다. 마침내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무엇을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가장 좋았던 또는 최악이었던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